파란 눈 독일 여성이 눈물 흘리며 아리랑을 따라 부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습니다. BBC 긴급 속보 준비, CNN 헬기 출동, 이태원 참사의 악몽 재현 예고, 좁은 광화문에 10만 명이라니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히잡 쓴 중동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흑인 청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국어로 노래합니다. 하늘엔 1000대 드론이 태극 문양을 그려내고 땅에선 600년 경복궁이 조명을 받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다른 10만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는 순간 뉴욕 타임스퀘어가 멈춰 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팬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질서 있게 퇴장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전율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다. 미국도 못했고 유럽도 못했고 일본도 못한 일, 총 한 방 쏘지 않고 문화로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그날의 기적.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워질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1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요. 저는 이걸 통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부르죠. 사고 확률 95%였어요. 저는 축제를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곧 터질 참사를 분석하러 간 거죠. 제 22년 경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케인입니다. 뉴욕 출신 공연 분석가죠. 제 철학은 명확해요. 규모, 연출, 통제력, 이 3가지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22년 동안 50개국을 분석했죠.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제 모든 기준으로 위험 등급 최상위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급히 부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최악 시나리오였죠.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 첫 줄은 이랬어요. 위험 등급 레드. 레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만 재는 단계입니다. 광화문은 사방이 막힌 구조예요. 게다가 무료 공연이죠. 인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 미국 휴스턴에서 10명이 압사했어요. 2010년 독일에서는 21명이 목숨을 잃었죠.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흥분한 군중, 부족한 통제력이에요. 저는 그날 사고를 예측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고함도 충돌도 밀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50개국에서 봐온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동선이 보였어요. 선명하게 구획된 통로였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리케이드 간격을 보니 밀집도를 조절하는 설계였어요. 이건 단순한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50m마다 최소 5명씩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죠. 경찰이 몇 명이나 투입됐느냐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6,700명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700명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건 공연 경비가 아니라 전쟁 수준이지요. 올림픽 개막식에도 이 정도는 안 씁니다. 대체 한국은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태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59명이 압사한 참사였죠. 한국은 그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50개국을 분석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경찰을 배치해도 군중은 예측 불가능해요. 흥분하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항상 그랬죠. 저는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봤어요. 들뜬 기색이었죠.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밀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질서 있게 말입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제가 아는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근처 가장 위험한 구역을 확인했어요. 그곳은 보통 지옥이죠. 팬들이 가장 뜨겁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조차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제 계산으로는 이미 3건 이상의 실신 사고가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최소 10명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미 문제가 터졌어야 한다는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장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공연 시작까지 2시간 남았죠. 인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험하다고 써야 할까요? 하지만 현장은 안전했어요. 통제되고 있다고 써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통제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화문 뒤로 경복궁이 보였죠. 600년 된 궁궐 앞에서 현대 공연이 열리는 겁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기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한국을 단지 행사 개최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장소를 제공하고 길을 막고 경찰을 동원하는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광화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 흐름을 바라보는 동안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단지 공연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공연 시작 30분 전 저는 무대 구조를 분석하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스타디움이 아닌 겁니까? 10만 명이면 잠실이나 상암을 쓰는 게 상식이죠. 시설도 완벽하고 통제도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광화문을 선택했어요. 이 공간, 일부러 선택한 건가요? 조명이 켜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소 선택이 아니었어요. 무대 뒤로 600년 된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궁궐 기와를 비추자 장엄한 역사가 드러났죠. 보통 무대 배경은 LED 스크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크린 대신 역사를 세워놓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설계였죠. 전 세계 생중계 화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아이돌 뒤로 한국 전통 궁궐이 보이고 그 위로 현대 빌딩이 겹쳐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에 담기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내리자 하늘에서 불빛 1000개가 떠올랐습니다. 드론이었죠. 오차 하나 없이 움직이며 태극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태극기가 펼쳐진 거예요. 10만 명이 일제히 환호했지만 누구도 밀지 않았습니다. 질서는 그대로였죠. 드론이 다시 움직여 한글을 그렸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죠. 무대 구조를 다시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따라 길게 뻗은 형태였어요. 마치 조선의 왕들이 걸었던 길 같았습니다. 왕의 길 연출이었죠. 그 길 위에서 현대 아이돌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기획이 아니다. 전략이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10만 개의 응원봉이 보라색 물결을 만들었죠. 그런데 제 시선은 배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경복궁이 음악에 맞춰 조명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왕들이 걸었던 길 위에서 21세기 아이돌이 공연하는 장면, 흉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융합이었죠. 저는 파리 에펠탑 앞 공연도 런던 타워 브리지 페스티벌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배경이었어요. 장식이었죠. 광화문은 달랐습니다. 궁궐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공연의 일부였어요. 아니, 공연보다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무대가 아니라 국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확인했습니다. 생중계 화면은 클로즈업이 아니라 풀샷이었어요. 멤버들, 군중, 경복궁이 한 화면에 담겼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지금 BTS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공연이 아니다. 메시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설계했습니다. 궁궐 선택부터 드론 1000대, 카메라 구도까지 전부 계산된 거였어요. 한국은 지금 단순히 콘서트를 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나라다. 600년 역사를 가졌지만 가장 현대적이다. 10만 명을 통제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당당당. 심장을 때리는 실제 북소리였죠. 그 소리가 광장을 채우자 10만 명의 잡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이 정도 몰입감은 스타디움에서도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뚫린 공간에서 해내고 있었어요. 소리조차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런던 올림픽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베이징은 5천년 문화를 보여줬죠. 국가 정체성은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이돌 공연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 초기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이걸 과대평가된 팬덤 문화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브랜딩이었어요. 이걸 단순 아이돌 공연이라고요? 한국은 지금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연출은 완벽해요. 하지만 10만 명입니다. 흥분은 곧 혼란으로 이어지죠. 과연 이 완벽한 그림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뭘 노리는 건지 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이 터지는 순간 10만 명이 일제히 응원봉을 흔들었어요. 보라색 빛의 파도였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이미 한계치였어요. 제 경험상 이 밀도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은 팔을 움직일 공간도 없었죠.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보통 10분 안에 첫 번째 실신 환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밀지 않는 거죠? 음악이 빨라지고 멤버들이 격렬하게 춤췄습니다. 군중의 흥분도가 최고조에 달했죠.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사람들은 무대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쏠리죠. 저는 최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무대 바로 앞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 사람을 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았죠.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22년 경력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국 스태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였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에 가득 찬 사람들, 화면 너머 수억의 시청자가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요. 현장에 집중하면 방송이 무너지고 방송에 집중하면 현장 통제가 안 되죠. 이건 동시에 유지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건물을 흔들었죠. 땅이 울렸어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움직이거든요. 앞으로 쏠리고 옆 사람과 부딪히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이 울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환호했지만 질서는 그대로였어요.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밀리지도 않았죠. 응원봉만 흔들릴 뿐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규모에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전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신고 들어온 거 있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신도 부상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규모에서 사고가 없다는 건 제 경력상 처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관찰했어요. 들떠 있었지만 이성적이었습니다. 흥분했지만 절제되어 있었죠. 환호하면서도 옆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제가 분석해온 서구의 군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내가 먼저,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해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한국 군중은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밀면 앞 사람이 다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면 옆 사람이 불편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죠.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계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두 개의 거대한 현상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다. 아니 안전했습니다. 통제되고 있다? 아니 자발적이었어요. 저는 내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위험 등급 레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빨간색 펜으로 그 단어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음표를 3개 찍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거대한 규모의 질서, 전 세계 동시 시청, 완벽한 연출, 제로 사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날 광화문 한가운데 서 있던 저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내 모든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중반, 제 옆에 서 있던 금발 여성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죠. 한국 분이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15시간을 날아왔다는 겁니다. 15시간이라니요. 2시간 공연을 보기 위해서요?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흑인 청년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히잡 쓴 중동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전부 한국어로 떼창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진 거였죠. 국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였어요. 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영국 공영방송이 긴급 속보를 띄웠다는 겁니다. 미국 뉴스 채널도 생중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이돌 공연의 긴급 속보라고요. 한국 스태프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뉴욕 한복판 전광판이었어요. 타임스퀘어 거대한 화면에 지금 광화문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뉴욕 시민들이 비 오는 거리에 멈춰 서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런던 피카딜리 광장도 똑같았습니다. 파리 샹젤리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이 지금 이 공연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런던의 한 술집 영상이 보였어요. 수십 명의 영국인들이 맥주잔을 들고 화면을 보며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술집 전체가 한국어 떼창을 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광장도 도쿄 시부야도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요. 실시간 시청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3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 인구 전체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고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시청자가 1억 명입니다. 지금 광화문은 그 3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저는 현장을 다시 봤습니다. 광화문은 조용했어요. 1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환호하고 있었죠. 눈앞은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전 세계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뉴욕이, 런던이, 파리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광화문과 열광하는 지구, 이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평온한데 전 세계는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태풍의 눈 같았어요. 중심은 고요한데 주변은 모든 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멤버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10만 명이 일제히 응원봉을 높이 들었어요. 보라색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이건 계획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전 세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과거 제가 분석했던 런던 올림픽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연출, 글로벌 영향력의 정점이라고 평가했었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은 올림픽도 아니에요. 단지 아이돌 그룹의 공연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분석해 왔거든요. 규모가 커지면 질서는 무너진다. 이게 제 22년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철칙을 완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열광은 지구를 뒤덮었는데 통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과장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런던 술집이, 뉴욕 광장이, 독일에서 온 그 여성이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엔 제가 모르는 4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공연과 국가와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현상이었죠.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항상 확신했어요. 제 분석은 틀리지 않는다고요. 22년 경력이 증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뭔가 다르다는 걸요. 강렬하던 음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졌어요. 10만 명의 함성도 순식간에 사라졌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침묵은 위험해요.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곧 폭발하거든요. 안전요원들도 자세를 고쳐 잡았죠.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금이었어요. 가슴을 찢는 듯한 선율이 광장을 채웠죠. 그 소리 하나에 10만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조명 하나만 켜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멤버가 홀로 서 있었죠. 반주도 댄서도 화려한 장치도 없었어요. 오직 목소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는 그 노래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여성이 눈을 감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흑인 청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고 있었어요. 히잡 쓴 중동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움직이고 있었죠. 금발의 유럽인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10만 명이 일제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도 외국인도 구분 없이 모두가 노래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사라진 거였죠. 1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소리가 광화문을 가득 채우고 경복궁을 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건물이 떨렸죠. 이건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공연을 봤습니다. 슈퍼볼도 올림픽도 다 봤어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공연자와 시청자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어요. 그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600년 역사를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무대 위 멤버가 울먹이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만 명이 목청껏 불렀어요. 그 소리는 함성이 아니라 절규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였죠. 광화문 광장이 거대한 울림통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은 겁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질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석, 평가, 보고서 다 무의미했습니다. 이건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흐르는 공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한국을 오해했는지요. 저는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화려한 조명, 완벽한 시스템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죠. 한국은 저에게 숫자를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어요. 600년 된 노래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을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이 울려 퍼지고 불꽃이 터졌어요. 10만 명이 환호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즉시 긴장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 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구간이거든요. 흥분한 군중이 동시에 출구로 쏠립니다.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몰리고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밟아요. 그렇게 압사 사고가 터지죠. 저는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1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고는 보통 10초 안에 시작돼요. 누군가 뛰고 누군가 밀고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런데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응원봉을 가방에 넣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광화문역 입구였죠. 좁은 계단으로 수만 명이 내려가야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사고가 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을 서서 기다려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바닥을 살피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떠난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공연 끝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정상이에요. 런던도 뉴욕도 행사 끝나면 쓰레기산이 됩니다. 청소부 수백 명이 밤새 치워야 하죠. 그런데 광화문 바닥은 깨끗했어요. 한 여학생이 쓰레기를 주우며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청소를 하느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니까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그들도 빛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0대 소녀들이, 20대 청년들이, 심지어 중년 부부까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보라색 조끼를 입은 팬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보다 더 질서 정연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통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지시한 것도 방송으로 안내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었죠. 저는 안전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신고 들어온 거 있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업체는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관객들이 다 치우고 가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할 게 없다고요? 10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저는 22년 동안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경찰 배치, 동선 설계, 통제 메커니즘을 평가했죠. 시스템이 좋으면 성공하고 나쁘면 실패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시스템만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6,700명 경찰이 있었지만 그들이 10만 명을 통제한 게 아니었어요. 10만 명이 스스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그저 길만 안내했을 뿐이죠. 이건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내가 밀면 앞 사람이 다친다는 걸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걸요. 내 편의보다 공동체가 먼저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국민 수준이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광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사진 찍고 여운을 즐기며 천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장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이돌 좀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앞서 있었어요.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광화문 광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10만 명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고요했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쓰레기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22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 현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 22년 경력을 걸고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커서만 깜빡일 뿐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걸 설명해야 한다. 저는 과거 데이터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런던 올림픽, 슈퍼볼, 월드컵, 제가 분석했던 수천 개의 파일들을 열었어요. 비교할 대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규모, 광화문이 더 컸습니다. 질서, 비교가 안 됐어요. 연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통제력은 떨어진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10만 명이었지만 10명처럼 움직였어요. 연출이 화려하면 안전은 취약하다. 틀렸습니다. 드론 1000대가 떴지만 사고는 제로였어요. 팬덤은 감정적이고 무질서하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맞는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제 세계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분명히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놓친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에요. 문화와 국가, 시스템과 시민이 하나로 결합된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BTS 공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았어요. 이건 하나의 나라가 가진 힘이 전부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죠. 오늘 광화문에서 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이었어요. 600년 역사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건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이야. 하지만 제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도 봤잖아. 그 눈빛들을, 그 질서를, 그 감동을. 나는 이걸 평가할 수 없다.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항상 평가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사전 분석 보고서를 출력했죠. 사고 확률 95%, 통제 불가능, 실패할 것이다. 빨간 글씨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그 보고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공연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는 한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 하얀 화면에 딱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경외감과 충격, 그리고 존중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논리를 압도했어요. 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경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오늘 광화문에 있었던 10만 명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에게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제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제가 본 기적을, 제가 느낀 전율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고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게 바치는 찬사가 될 겁니다. 이건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10만 명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나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가능했을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집단을 의식하며 자라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이건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유교 문화가 만든 DNA였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수없는 위기를 겪었어요. 전쟁과 분단, IMF까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는 DNA가 흐르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입니다. 5G, 드론, 생중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술이 전통을 밀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복궁과 드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네 번째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했어요.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문화였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문화가 시민의식을 만들고 역사가 결속력을 가르치고 기술이 그걸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한국은 모든 요소를 동시에 완성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규모는 있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요. 질서가 부족하죠. 유럽은 문화는 깊지만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질서는 있지만 글로벌 확산력이 약해요. 다른 나라는 규모나 연출 중 하나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0만 명 규모, 완벽한 연출, 제로 사고, 전 세계 3억 시청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따라할 수는 있어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경찰을 6,700명 배치하고 드론을 1,000대 띄울 수 있죠. 하지만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문화와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길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 작은 행동이 어제 광화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콘텐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K-팝 드라마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었어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규모 인파를 통제할 것인가? 한국을 보세요.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융합할 것인가? 한국을 보세요. 어떻게 시민의식을 키울 것인가? 한국을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 거대한 동상이 마치 저를 내려다보며 묻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느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22년 경력의 오만한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나라를 분석해왔다. 그들의 공연을 평가했고 수치로 정리했고 순위를 매겼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떤 순간은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규모 때문도 기술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과 문화 그리고 질서가 하나로 움직일 때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저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로버트 케인이 아니에요. 한국에게 배운 새로운 로버트 케인입니다. 앞으로 모든 이벤트를 한국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진짜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